과묵한 몇 사람의 대귀족이 있었다. 대개는 배덕한 들이지만 예외 없이 죄인인 책사들도 있었다. 책사들이란 그날 밤 라몰시 머지않아 장관이 되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살롱으로 속속 몰려든 무리들로 이러한 사람들 틈에 섞인 땅보 청년은 오늘 밤의 첫 출진인 셈이었다. 아직 만사를 날카롭게 보지는 못했지만 줄기찬 말솜씨로 한몫 봤다. 왜 그 사나이를 10년 징역에 처하지 않습니까? 줄리앙이 땅보의 그루보로 다가갔을 때 땅보는 마침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버러지 같은 놈을 가두어 놓으려면 토굴 속에 쳐 넣어야지요. 그 같은 무리는 어둠 속에서 뻗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끼를 흩뿌려서 점점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1000액기 정도의 벌금을 물게 해보았자 무엇이 됩니까? 과연 그 작잔 가난뱅이일지 모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놈의 당파가 대신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 500프랑, 토굴 속에 징역 10년을 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제의 악당이란 누굴까? 줄리앙은 동료의 과격한 말투와 부지런한 몸짓을 어이없는 듯이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카데미 회원의 자랑스런 조카는 그 여윈 조그만 얼굴이 이 순간에 아주 추악스러웠다. 여코 줄리앙은 문제가 되는 것이 당대 제일의 시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쁜 놈 같으니 줄리앙의 마음속의 외침은 반은 소리가 되어 나올 뻔했다. 의분의 눈물이 눈자위를 적셨다. 이 거지 같은 놈, 지금 말한 것의 복수를 해줄 테다. 그런데 후작이 간부로 있는 당파의 결사대란 이런 것이야. 이놈이 헐뜯고 있는 저 대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조를 팔기만 하면 훈장이든 한직이든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지조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 하잘것없는 네르발 내각을 상대로 할 것은 없겠지. 전에 약간 참다왔던 장관들의 누군가에게 지조를 팔았더라면 됐을 것이다. 삐라르 사제가 멀리에서 줄리앙에게 신호를 했다. 라몰 씨가 무엇인가 한마디 꺼냈을 때였다. 마침 그때 눈을 내리뜬 채 어떤 주교의 불평을 듣고 있던 줄리앙이 겨우 해방되어 삐라르 사제가 있는 곳으로 와보니 사제는 그 불쾌하기 짝이 없는 땅보 청년에게 붙잡혀서 질려 있는 참이었다. 이 소악당은 줄리앙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삐라르 사제 때문이라고 사제를 아주 미워하고 있는 판이었지만 그래도 비위를 맞추려고 온 것이었다. 언제야 우리들은 죽음에 의해서 이 낡은 부패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성서풍의 위세 좋은 말을 쓰면서 문사 연하는 땅보는 저 존경할 만한 홀란드 경의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 청년의 강점이란 살아있는 인물의 전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방금도 영국의 새 국왕 치하에서 권력을 휘두를 가만히 있는 인물들을 훑어보인 참이었다. 삐라르 사제가 옆방으로 갔기 때문에 줄리앙도 그를 따라갔다. 말해두겠는데 후자께서는 시시한 문의는 싫어하시네. 그들만은 아무래도 못마땅하신 모양이야. 라틴어는 공부해 두면 좋겠지. 가능하면 글이 서도 말이야.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역사도 괜찮아. 그러면 후작은 자네를 존경해 줄 것이고 학자로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데 프랑스어로는 단 한 페이지라도 써서는 안 되네.
특히 사교계에 있어서의 자네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그런 일을 하면 후작은 자네를 엉터리 문인으로 취급해서 다시는 돌봐주지 않을 걸세. 대기조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자네는 카스트리 공작이 달랑베르와 루소에 대해서 말한 그 문구를 모르는가? 그들은 매사에 이론을 늘어놓으려 하지만 1년에 1000에끼의 수입조차 없는 것이다 라는 건 말이야. 여기도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다 알려져 버리는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는 아주 거창한 투로 10페이지가량 써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 노 군의관에 대한 일종의 추도문 같은 것이었다. 자기를 당당한 한 몫의 사나이로 만든 것은 그 군의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더라도 그 조그만 노트는 항상 자물쇠를 잠근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줄리앙은 방으로 돌아와 그 수기를 태워버리고 다시 살롱으로 돌아갔다. 이름난 악당들은 이미 물러간 뒤이어서 남아있는 것은 훈장을 단 무리들 뿐이었다. 하인들이 완전히 준비가 된 식탁을 이제 막 운반해온 그 주변에는 7, 8명의 귀부인들이 모여 있었다. 집안이거나 깊은 신앙심이거나 위험 있는 품이나 모두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뿐으로서 나이는 30살에서 35살까지였다. 그때 화려한 페그바크 원수 부인이 늦었다고 사과를 하면서 들어왔다. 이미 한밤중이 지나 있었다. 페르바크 부인은 라몰 부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줄리앙은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원수 부인의 눈은 레날 부인의 눈 그대로였다. 라몰 양의 그룹에는 여전히 몇 사람 남아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불쌍한 탈레 백작을 한창 비웃고 있는 중이었다. 백작은 열국의 국왕에게 민중과 싸우기 위한 군자금을 줄곧 빌려주어서 돈을 번 사람으로 유명한 유태인의 외아들이었다. 그 유태인은 최근에 죽었는데 그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은 10만 에끼의 월수와 그 가명, 너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명인 것이다. 이러한 곤란한 처지를 견뎌나가려면 웬만해선 신경을 쓰지 않는 단순한 성격이든가 혹은 극히 강한 의지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작은 그저 호인에 지나지 않았고 모여드는 무리들이 축혀 세우는 바람에 온 몸이 자만 덩어리가 돼버린 형편이었다. 게일리조 백작의 말에 의하면 백작은 옆에서들 부추기는 바람에 라몰 양에게 결혼을 신청할 의사를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 라몰 양에게는 머지않아 공작이 되고 10만 프랑의 연수를 물려받을 코라지오나 후작이 자주 접촉하고 있었다. 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비난할 것까지는 없어 하고 노르베르가 묘하게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이 가련한 탈레 백작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리라. 성격상의 이러한 점으로만 본다면 그는 국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좋으리라.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구하면서도 어느 의견에도 최후까지 따를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기만 해도 한없이 즐거워진다고 라몰 양은 말했다. 불안과 실망이 기묘하게 뒤엉킨 표정이었는데 가끔 그드름을 피우거나 결연한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 하기야 그것은 프랑스 제1의 부자고 더구나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나이도 36살을 넘지 않은 사나이라면 당연히 가질 태도였다. 그 사나이는 급장인 주제에 아주 무례하오. 그것은 그라지오냐 백작의 말이었다. 겔리조 백작, 노르베르, 그 외 두세 사람의 코믹 수염을 가꾼 청년들은 본인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실컷 탈레 백작을 야유한 뒤에 한시를 칠 무렵 쫓아버리고 말았다. 이런 날씨에도 그 유명한 아라비아산의 말들을 문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까? 하고 노르베르가 탈레 백작에게 물었다. 아니, 그것은 새로 입수한 아주 값싼 말이죠. 왼쪽 말이 5,000프랑, 오른쪽 말은 단 100루이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려 두겠습니다만 이 말은 밤에만 부리기로 하고 있답니다. 속보로는 다른 한쪽 말과 똑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노르베르에게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백작은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은 말에 심취하는 것이 안성맞춤 격인 도락이고 따라서 말에게 비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나가자 다른 무리들도 백작을 야유하면서 돌아갔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가며 하는 말소리를 들으면서 줄리앙은 생각했다. 오늘 밤 나는 나의 신분과는 천양지간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1년에 20루이의 수입도 없다. 그런데 그 나는 1시간에 20루이의 수입이 있는 사나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바보가 된 것은 그 사나이였다. 그것을 생각하니 선망이니 뭐니 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